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제가 공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은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요. 수비는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잘 지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구매 대행은요, 직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매출을 내는 것과 또 세금을 내는 부분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진짜 정말 강의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보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는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네 번째는요, 필요할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간이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내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는 예정 고지까지 해서 총 4번의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 때마다 우리가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우실 거예요. 왜냐? 내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부가세 자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혹시 나올지 모르는 소명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를 버는지 아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일일 장부의 개념도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구매 대행은 매일매일 얼마 벌었는지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고 내가 정산을 받을 때까지 최소 2주에서 길면은 3주까지도 걸리고 석 달까지도 걸려요. 두 달까지도. 왜냐면 고객이 물건을 받아야지만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고객이 주문한 걸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금액을 어느 정도 기재를 해놔야지 정산 대금은 받지도 않는데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통장 잔고는 비어져 가는 그런 게 사실 나중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왜 내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오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 장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고, 얼마를 카드를 썼고, 이런 부분에서 알게 된다면 마음을 조금 지켜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일 장부와 소명 자료를 한꺼번에 만들면서 다 같이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 챕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 강의 자료를 따로 준비하긴 했지만 이렇게 좀 판서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액의 정의부터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해외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요, 매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부가세는 우리나라는 10%의 부가세를 내라고 하죠. 이 10%가 매출의 10%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 이게 이제 고객한테 받는 고객 결제 금액이 되겠죠. 예, 고객 금액의 10%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를 구할 때는요, 일단 공급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고객 결제 금액에서 1.1을 나누는 게 공급가액이고요. 이 고객 결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은 부가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만원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00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만원에 10% 해당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계산기를 꺼내볼게요. 10만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10만원
나누기 1.1은 요게 공급가액이고요. 여기서 빼기 10만원. 요게 부가세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0만원의 부가세는 만원이 아니라 9,090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적죠. 10%보다 좀 적죠. 그쵸?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자, 보세요. 이게 공급가액이죠. 그리고 요게 부가세죠.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 부가세는 그냥 매출액의 10%라고 이야기하고 진행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액은 뭐냐?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액은 해외 구매 대행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자,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쇼핑몰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팔렸다고 해서 그게 사실 매출액이 아니에요. 회계상 매출액은 아니에요. 관리상 매출액은 뭐 고객 결제 금액이 맞을 수 있겠지만은 관리상은 이제 나만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건 될 수 있겠지만은 관리 손익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매출액은 사실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심부름값이에요. 심부름값. 자,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액은 고객 결제 금액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해외 매입 마이너스 배송비 뭐 해외 배송비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튜트랭님 왜 고객 결제 금액이 매출액으로 안 잡히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맞아. 왜지? 그냥 고객 금액으로 잡아버리면 되잖아. 맞잖아요. 뭐 뭘 어렵게 뭐 해외 매입을 빼. 해외 매입은 그냥 비용으로 빼면 되잖아. 그러면 소매업의 형태랑 똑같이 될 수 있잖아. 자, 일반 도소매업은요. 뭐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고 할게요. 위탁 판매는 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고객 결제 금액 에서 이건 이제 상품 매출액이라고 할게요. 에서 내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뭐 도매국에서 샀어. 상품 매입 샀어. 그리고 그랬더니 뭐 수익이 나왔네. 자, 근데 도소매업은 고객 결제 금액의 10%가 부가세가 나가는데 왜 해외 구매 대행만 고객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해외 매입까지 빼고 배송비도 빼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서비스업이라고 또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왜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잡느냐?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놈 때문에 그래요. 자, 해외 구매 대행업의 말 그대로를 해석해 볼게요. 해외에서 사야만 해. 해외에서 사야만 해. 구매 대행. 해외에서 대신 사다 줘야 돼. 시킬 때, 고객이 주문 넣었을 때. 이것만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위탁은 국내에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국내에서 매입을 할 때 매입이 대상이 되는 업체는 국내 업체예요, 해외 업체예요? 국내 업체죠. 국내 업체니까 당연히 국세청상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장사한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서도 공급가액, 부가세 이루어져 있고 이 업체에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현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뭐 카드를 긁었으면 이 카드가 국내 가맹점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을 해놨던 사업자 카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카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국세청으로 들어가겠죠. 신고가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10만원짜리 샀어요. 그쵸? 10만원짜리 샀어요. 부가세 만원 내야 돼요. 팔렸으니까. 그쵸? 그런데 5만원짜리 샀어요. 그랬더니 5천원 부가세 내야 돼. 자, 이미 상품을 매입할 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합쳐서 돈을 낸 거야. 누구한테? 도매업자한테. 그래서 내가 5만원에 사온 거야. 5천원 이미 냈어요. 그리고 고객이 10만원짜리 샀어요. 그러니까 난 부가세 만원을 내야 돼. 국가한테. 그런데 하나의 주문권과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발생하는 거예요. 내야 되는 부가세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주문권에 대해서 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만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품을 미리 샀고 5천원을 냈기 때문에 5천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 공제. 그쵸? 그런데 해외는요, 우리가 소매업처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고객 결제 금액은 존재는 하지만 해외 매입은 어느 나라 회사예요? 우리가 구매대행하는 국가의 회사인 거죠.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결제하지만 그 소비세는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쵸? 원칙은 수출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국내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 해외 매입으로 잡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국세청에서는 증거가 없는 거야. 단순히 카드 전표만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심지어 부가세는 국가한테 낸 게 아니야. 어느 나라한테 냈어? 걔네한테 내는 거야. 걔네 국가한테. 걔네 국가 생산셀러가 자기네 국가한테 내는 거야. 우리 국가한테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고객결제임을 따지면 10만원짜리 쓰면 만원을 내야 돼. 해외 구매 대행은. 맞죠? 맞잖아. 근데 만원을 내면 너무 억울해. 왜냐? 그러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야. 내가 기껏 해외 구매 대행 해갖고 싸게 찾아냈는데 그거의 10%를 세금으로 내래. 해외 매입은 인정이 안 된대. 왜냐? 국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럼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해라. 이거는 해외 구매 대행인 거다. 서비스 수수료를 보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세금에 대한 체계는 복잡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의 특혜가 얼마나 많아.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면세잖아. 150불 언더는 무조건 면세잖아. 맞죠?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 KC 인증 받은 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살 거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은 KC 인증이 면제되잖아. 그쵸? 이런 장점이 있어. 하지만 부가세는 겁나 빡세. 하지만 도소매의 장점도 있죠. 이거는 상업적으로 되팔이하는 사람한테도 팔 수가 있는 거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팔 수 있는 거야. 대량 주문도 가능해.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은 자가 사용 목적이고 150% 언더고 KC 인증 면제까지 해주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각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가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해외 매입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객 결제 금액에서 해외 매입도 빼주고 그리고 해외에서 결제하는 해외 배송비는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별표를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배송비 별표 3개, 해외 매입 별표 하나, 고객 결제금의 별표 2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개념 파악이 안 되면은 이따가 부가세 때 그냥 훅 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부가세면 부가세지. 아니, 위탁이나 소매 같은 거, 수업 같은 거 들을 때는 부가세 강의 같은 거 없던데 왜 구매 대행만 왜 유별나게 부가세 강의를 하는 걸까?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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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냐면요. 부가세 강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세무사, 국세청이요. 국세청이 한 시간이 흘렀어. 한 2년, 3년 흘렀어. 근데 얘네는 고객 결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누적으로 한 3억이라고 쳐요. 3년 동안 뭐 3억이라고 쳐요. 그럼 3억에 해당하는 부가세 뭐 이게 뭐 매입 금액이 뭐 1.5억이야. 그래서 1억 5천이 남았어. 그러면은 이거 뭐 1,500만 원 내야 되고 매입세 공제 대상되고 이건 3천만 원 부가세 내야 되죠. 그쵸? 그래서 3억 정도의 매출이 나면은 약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의 1,500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냈어. 얘네들은. 그쵸? 맞죠? 어차피 정산 예정금은 얘도 정산해주고 나도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정산 받잖아. 똑같이 받잖아. 매출액은 해외 구매대행이든 해외 구매대행이 아니든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산 받잖아. 둘 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정산을 받기 위해서 뭐 네이버가 그냥 나한테 돈 주나? 아니잖아. 나한테 돈을 준다고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돈을 줄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3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똑같이 3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3억은 이 3억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고객 결제 금액이 3억인 거고 이것도 고객 결제 금액이 3억인 거지만 우리의 실제 매출액은 얼마야? 실제 매출액은 훨씬 적을 거 아니야. 그쵸? 고객 결제 금액이 3억인 거고 해외 매입을 1.5억을 했다고 쳐요. 1.5억 1.5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뭐 1억 5천이 남았다고 쳐요. 1억 5천. 그쵸? 1억 5천이 남았다고 쳐요. 그쵸? 그러면 1억 5천을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신고할 거 아니야. 그리고 1억 5천에 대한 1,500만 원 낼 거 아니야. 아닌가? 잘못됐나? 맞지?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솔직히 이때 해외 매입은 우리가 1억 5천 못 잡잖아, 솔직히. 이 정도 수익률을 이게 어딨어, 해외 구매 대행이. 그쵸?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은 보통 한 2.5억 정도로 해외 매입을 잡잖아요. 그쵸? 이 정도만 해도 수익률이 굉장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5천만 원 매출인 거잖아. 순수익이. 서비스 매출액이. 3억의 고객 결제 금액에서 해외 매입을 2.5억을 했다고 한다면 남는 거는 한 5천만 원이면은 우리는 5천만 원이 우리한테 매출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부가세 500만 원만 냈어. 그쵸? 얘는 1,500원 냈는데 얘는 500을 냈고 얘는 1,500을 냈어. 근데 국세청이 알고 있는 거는 3억의 매출로 알고 있어. 3억의 매출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온라인 사업하는 애들 보니까 3억 정도를 매출로 잡아 놓으면은 매입도 1억 5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500만 정도의 부가세를 내는데 얘네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은 하나도 신고된 것도 없고 왜 이거에 말도 안 되는 500만 원만 부가세를 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저희 해외 구매 대행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 결정이 3억이라 하더라도요 2.5억을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남는 게 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가세 500만 원만 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안 통해. 왜냐? 증거를 갖고 와봐. 소명 좀 해줘. 그러니까 소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숫자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흔적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정도의 매출을 냈고 3억 정도의 정산금을 받았고 한 애들의 평균적인 부가세가 한 1,500만 원 정도 내고 그리고 상품 매입도 한 1억 5천 정도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업종이 생겨나서 고액 금액 결제금은 3억인데 왜 얘네는 500만 원만 부가세를 내고 왜 얘네는 매입이 없는 걸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명 자료만 만드느냐? 우리가 소명 자료만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 왜냐?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래서 일일 장부와 부가세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만들면 더 좋잖아. 그쵸? 자, 일일 장부는 왜 만드는 걸까? 일일 장부는 내가 얼마나 버는지 알려고? 맞아. 그 이유는 맞아.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야. 우리가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팔리고 국내에서 배송이 이루어지니까 빠르게 매출을 정산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은 내 통장에 쌓이는 금액도 금방 쌓여.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은 정산 예정금을 언제 받아요? 정산 예정금 언제 받아? 졸라 오래 있다가 받아. 왜냐? 일단 기본이 배송 기간이 2주야. 2주야. 그러니까 최소 2, 3주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쿠팡 같은 데 들어가면 장난 아니지. 그쵸?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비즈니스 때문에 연간 비즈니스 발전한 게 선정산이라는 회사들이 발전이 된 거고 생기게 된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의 부가세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해외 매입 있죠. 요 해외 매입은요. 해외 매입은 국세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 비자 마스터카드를 긁는다고 하더라도 비자 마스터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야.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야. 당연히 이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주지는 않아. 카드 개인적인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 국내 가맹점이면 넘어갈 텐데 안 넘어가. 예. 그래서 제가 해외 매입할 때는 배우자 카드 정도는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예. 안 넘어가. 그 배송비도 해외 배송비는요, 안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에서 빼줘야 돼. 비용으로 못 잡아. 비용으로 잡으려면 엄청난 까다로운 기준이 필요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해외여행 가고 긁었는데 그걸 가지고 비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인정해 주겠어?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비용에 대한 심사는 까다로워요. 대신에 윗단에서 빼버리게 되면 부가세과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 일단 신고한 대로 받아. 그리고 나중에 보는 거지. 그 나중에 부가세까지 갖고 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매출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아요 하면 우리 구매 대행에서 그 해외 매입은요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이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결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여기다 다시 하나만 쓸게요.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액은 서비스 매출액이다. 그리고 고객 결제 금액에서 빼기 해외 매입 빼기 해외 배송비 빼기 관부가세. 내가 대납을 할 경우에 대납 잘 들어. 대납이야. 대납 세금으로 못 빼요. 내 세금이 아니니까. 대납을 할 경우에는 위에서 빼는 게 맞아요. 아셨죠? 대납을 할 경우에는 내 세금이 아니야. 그래서 세금 쪽 항목으로 낼 수가 없어요. 윗단에서 빼주는 게 맞아. 예. 요게 우리의 서비스 매출액인 거야. 맞잖아. 서비스를 한 거잖아.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기간에 들어갔던 돈들은 전부 다 윗단에서 빼주는 거야.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은 밑에서 빼는 거야. 비용이 넣기 애매한 것들은 윗단에서 빼는 거야. 아셨죠? 자,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보통 재무제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차대조표, 우리의 뭐 부채와 자산은 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회사의 성적표인 손익계산서. 근데 대차대조표랑 현금흐름표는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는 손익계산서만 볼 줄 알면 된다. 손익계산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켰어. 근데 영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용은 이만큼 들었어.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니까 얼마가 남았어. 자, 매출은 부가세 영역, 그리고 얼마 벌었어 영역은 사업소득세 영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를 우리가 내는데 부가세를 제외하고, 아니 부가세를 포함하고 어떤 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은 12달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어요. 자, 1월 달에는요, 우리가, 간이가세자든 일반 사업자든, 우리가 23년도라고 할게요. 22년도 1년에 벌었던, 간이사업자는 1년에 벌었던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거고요. 일반 사업자는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가 1년 이상 돼서 작년에도 부가세를 냈다고 한다면 일반 사업자로서 이 1월 달은 예정고지를 제외한 차액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정고지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내야 돼요. 이 1월은요, 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7월은요, 1월에서부터 6월까지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4월에도 내야 돼요. 왜냐? 1월 달에 냈던 거의 절반을 냅니다. 확정되지 않았어. 7월 달에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1월에 냈는데 작년에 대한 부가세 절반을 4월에 냅니다. 이걸 보고 예정고지라고 해요. 왜냐? 7월 달에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하는데 안 낼까봐 나눠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월 달에도 절반을 내게 하는 예정고지가 있어요. 자,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1월에 낼 부가세가 있다고 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의 절반에 대한 부가세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10월 달에 내게 되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절반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저번 차수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냈으니까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어려울 거 없어. 진짜 어려울 거 없어. 1월하고 7월은 확정 부가세를 내는 거고 4월은 저번에 냈던 거의 절반을 미리 내는 거야. 그러면 7월 달에는 미리 절반을 냈으니까 확정이 되면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거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부가세 4번 내는 거야. 자, 그런데요, 부가세는 뭐라고 했어요? 매출단이라고 했죠. 매출단. 자, 판관비가 있고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영업이익에 관련된 게 뭐라고? 사업소득세야. 왜냐? 내가 얼마 벌었는지가 나와야지 사업소득세를 낼 거 아니야. 근데 매출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를 낼 수 없어. 그래서 1월 달에 매출을 확정시키고 5월 달에 비용들을 집어넣고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면 5월 달에 영업이익에 관련된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야. 종소세.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5월 달입니다. 자,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내지만 사업소득세는 똑같이 5월에 간이 일반 다 냅니다. 성실납세자는 6월에 냅니다. 성실은 6월에 내요. 법인은 3월 달에 합니다. 자,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내 것만 기억해. 간이사업자인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면 나는 1월에 부가세 신고한다. 그리고 부가세가 확정이 되면 5월에 종소세를 낸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종소세를 냈어요. 그러면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쯤에 한 번 더 불러요. 야, 너 지난번에 5월 달에 냈던 거에 절반의 종소세를 내. 예정고지, 종소세 예정고지. 예, 절반을 또 내는 겁니다. 11월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년 5월에 매출액이 확정이 되면은 종소세를 낼 때 11월 달에 작년에 대한 벌었던 거에 종소세 절반을 냈으니까 5월 달에는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낼까봐 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쵸? 자, 그런데요, 5월 달에 매출액이 5월 달에 실제로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확정이 되면은 1월부터 5월 달까지, 올해 1월부터 5월 달까지 어, 보험료 내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내요, 안 내요? 내잖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그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나라가 망해도 내. 이거는 진짜. 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냈던 아니, 1월부터 5월까지 냈던 국민연금과 보험료는 언제적 소득을 기반으로 낸 걸까요? 작년이지. 아직 올해 소득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1월부터 5월까지는 작년 기준 내는 거야. 근데 5월 달에 니 좀 더 벌었네. 아, 이 녀석 이거 돈 좀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야겠어 하면서 6월 달쯤에 한번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소급해서 한 번에 냅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 진짜 미친 듯이 커. 예,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아니 5개월치를 내는 거잖아, 한 번에. 예,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1, 4, 5, 7, 9, 10, 11. 자, 5개월 빼고 매달 세금을 냅니다. 5개월 빼고는 매달 세금을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뒤집니다, 진짜. 예. 그래서 그냥 매달 낸다고 보면 돼. 매달 낸다고 보면 돼. 그냥 뭐 조용한 날이 없어. 저는 또 법인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법인. 법인은요, 진짜 3월 달에 한 번 더 내고요. 왜냐면 종소세는 또 제 개인적인 소득이잖아요. 그쵸? 저는 성실 납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달에 건보료 플러스 또 사업소득세를 여기 또 한 번 더 내요. 미칩니다. 고지서 알아서 와요.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낼 세금 조회해보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장대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야. 기장대행 할 필요 없어. 매출이 작으니까. 그럼 기장대행은 언제부터 하는 게 낫느냐? 기장대행은 세무사한테 맡겨서 이런 걸 다 의뢰하는 거. 이런 거는 언제 하는 게 나으냐? 직원을 뽑았을 때쯤 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을. 자, 세무사를 아니야 나는 복잡하게 너무 다 싫어. 그냥 나는 저기 투트랙님이 하는 부가세 강의 이해도 못했고 그냥 나는 구매대행 하면서 그냥 나는 그냥 세무사 쓸래. 자, 세무사는요 이 자료 만들어주지 않아요. 세무사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대신 신고를 대행해주시는 그냥 세무 대리인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료 다 만들어야 돼. 자, 세무사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내가 직원이 4대 보험이 나가는 직원이 있어야 돼.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비용 처리하는 직원이 있거나 그럴 때 맡기는 게 좋고요. 모든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나 구매대행 하니까 너 세무사 써야 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 너가 한번 써볼래? 그럼 쓰면 안 돼요.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무사는요 자기의 전문 영역이 다 있어요.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뭐 병원 전문이 있고 뭐 동대문 시장에서 하는 전문이 있고 소상공인 전문이 있고 다 달라요. 온라인 전문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또 구매대행 특화 또 세무사가 있어요. 그런 나보다 더 잘 아는 세무사한테 맡겨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소명 나왔을 때 복잡하지가 않아. 아셨죠? 세무사는요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까지는 직을 걸지 않아도 돼요. 직을 안 걸어도 돼요. 근데 법인부터는 직을 걸어야 돼요. 직을 걸어야 돼요.
세무사는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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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요, 아까 위에서 봤죠? 부가세 구조가 다른 비즈니스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의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게 나올 거예요. 조금 까다로운 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실 수 있죠? 자,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제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매출,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외 손익, 영업외 비용, 그리고 뭐 경상이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요 위로 올려갖고 요 위로 올려갖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드릴게요.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설명이 조금은 내용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는 나진 않을 거예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매출은 다시 한번 쓸게요. 고객 결제금액 빼기 해외 매입 빼기 해외 배송비. 우리는 관부가세 대납하는 사람 없잖아. 그쵸? 전부 다 고객이 내게 할 거잖아. 맞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쓸게요. 이게 매출액이야. 자, 해외 매입은 별표, 해외 배송비는 별표 2개, 3개, 그리고 고객 결제 금액은 별표 2개.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럼 판관비는 뭐가 있을까요? 판관비. 자, 잠깐. 이게 부가세 영역이야. 부가세 영역. 자, 여기는 사업소득세 영역이야. 이건 5월에 내는 거야. 이건 1월에 내는 거고, 1월에 내는 거고. 자, 여러분, 판관비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급여. 직원들 있으면 급여 필요하죠. 전기세 내야겠죠. 통신비. 자, 임차료. 5번 복리후생비. 6번 배송비. 7번 지급수수료. 예. 그리고 교육훈련비.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소모품비. 자,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먼저 해놓고 써야지 돼요. 만약에 사업자 카드라고 등록을 했는데 이미 이전에 비용을 썼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따로 별도로 챙겨갖고 비용을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자 판매 관리비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 카드는 등록이 안 돼. 그럼요. 수업 들은 것도 따로 챙겨야 되죠. 예. 자, 근데 다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았을 거야, 여러분들은. 그쵸?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러면 상관없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자동으로 국가에서 자동으로 끌고 와요, 비용을. 예.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자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엔터 하나만 누르면은 내가 얼마 버는지가 나와. 비용도 세금 계산서 다 끌고 가니까. 아셨죠? 예. 사업자 낸 후에 샀으면은 그 카드가 당연히 등록이 안 됐겠지, 홈택스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별도로 전표를 챙겨갖고 5월 달에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업소득세 낼 때랑 부가세 신고할 때만 세무사를 쓸 것 같아. 그러면은 세무사님이 내라고 하는 것들만 내면은 되니까. 아셨죠? 요게 팁이에요. 셀프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럼 돈 몇 푼 된다고. 아셨죠? 비장대행을 매월 안 해도 부가세 낼 때만 신고해주세요. 자료는 이거고요. 라고 하면 대행해줘요. 한 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아셨죠? 어려운 거 없죠? 쉽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급수수료의 별표 3개. 아니다, 2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영업의 손익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카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카드 포인트. 자, 영업 외잖아. 영업과 관련 없이 내가 얻게 되는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아니라 상관없는 이득인 거잖아. 두 번째, 환차. 손, 환차.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 그쵸? 맞죠? 네. 자, 첫 번째 매출단에서 볼게요. 우리가 해외 매입은요, N화로 할 겁니다. 그쵸? 고객 결제 금액은 원화로 들어오고요. 자, 근데 해외 배송비는 보통 원화로 결제하죠. 그래서 매출액, 서비스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 서비스 매출액은 원화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 국세청은 원화 베이스로 신고하니까. 자, 근데요, 중간에 해외 매입에 N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N화를 원화로 환산해 줘야지 정확히 마지막 나오는 값은 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자, 근데 이 N화를 원화로 해줘야 되는데, 원화로 할 때 가장 정확한 거는 뭐죠? 청구서에 나와 있는 원화죠. 근데 이 청구서가 언제 매입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날 결제한다고 월요일날 원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자나 마스터는 영업일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현지 사이트에서 매입을 해줘야 돼요. 내가 결제를 한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청구서가 2, 3일 뒤에 원화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원화로 나오게 되는 환율은 월요일자 환율이 아니라 수요일자 환율이겠죠? 그쵸? 2, 3일 뒤에 환율이란 말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자, 그러면은 저는 웬만하면 기준 환율을 추천해줘요. 기준 환율. 기준 환율 또는 송금 환율. 둘 중에 아무거나 헷갈리지 않게 통일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월요일날 N화를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한 거잖아. 그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으니까. 자, 근데 환율의 시장 자체가 대세 하락장이야. 대세 하락장이야. 그러면 월요일날 산 것보다 수요일날 환율로 한 게 더 쌀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환차 이익을 보는 거잖아, 내가. 그쵸? 근데 월요일날 샀지만 수요일날 매입이 될 때 요즘 환율이 대세 상승장이야. 대세 상승장이야. 그러면은 나는 월요일날 산 게 더 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실제로 원화는 더 비싸게 산 걸 테고. 그러니까 환차 손이 발생한 거겠지. 그쵸? 자, 그러면은 기준 환율로만 적용하게 되면 정확한 원화 값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서비스 수수료가. 맞죠? 왜냐면 기준 환율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잖아. 실제로 내 카드에서 더 많이 나가거나 덜 나갈 수도 있는데. 매입 금액이 원화로. 그죠? 잘 이해해야 돼. 잘 따라와.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의 1인 비즈니스인데 이것 때문에 2, 3일 뒤에 혹은 뭐 일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는 청구값을 계속 기다렸다가 그걸 집어넣는 일을 한다.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나와야 돼. 투트랙님, 환차손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한 달 동안 내가 기준 환율로 넣었던 매입 금액의 원화들 다 알 수 있죠. 표에 내가 다 1일 장부 적어 놓으면은 알 수 있죠. 한 달 동안 합계 금액 알 수 있잖아. 얼마 땡땡땡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매입할 때 하나의 카드로만 썼어. 그럼 한 달 동안 청구 금액 알 수 있죠. 원화로. 이거의 차익을 잡는 거야. 플러스면은 환차 이긴 거고 마이너스면은 환차 손인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실무적으로는요. 그냥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기준 환율로 그냥 넣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할까요? 카드 포인트.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카드 포인트가 계속 쌓이고 있어. 이거는요, 카드 포인트를 가장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제 예정 금액, 결제 예정 금액으로 차감하는 게 좋고요. 명세서에는 이 부분이 노출되게 해주세요. 결제 예정 금액으로 차감한 게 다 삭제가 될 필요가 없이. 자, 뭐든지 포인트가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현금은 선택이 할 게 많잖아. 근데 현물,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마일리지 주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 비행기 마일리지 쓰려면은 국적기 타야 돼. 좋은 거 타야 돼. 저가 항공은 포인트도 못 써.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일리지 못 써. 예.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나한테 필요가 없더라고. 예. 뭐 일본 가는데 무슨 뭐 내가 뭐 비즈니스를 타고 갈 거야. 뭐야.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까되 정산서에는 표시하게끔 나오게 해주세요. 무엇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카드 포인트도 굳이 영업의 손익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잘 나가는 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간이 사업자다. 털지 않는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매입은 기준 환율로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돼요. 투트랭님, 우리 서비스 매출액은 고객 결제 금액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정산 예정 금액에서 빼야지 정확한 매출액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정확한 내가 벌어들인 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산 예정금을 빼야 되는데 매출액을 왜 안 빼? 빼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자, 근데요. 자, 보세요. 플랫폼 수수료는요, 우리한테 돈을 줄 때 자기네들이 가져갈 몫을 빼고 주죠. 그쵸? 빼고 주죠. 근데 그냥 지네 맘대로 빼? 안 돼. 자기네 이익인 거잖아.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걸 빼고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끊겨 있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아까 제가 말했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국세청에 자동으로 비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빼게 되면은 밑에서 한 번 더 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빼는 거야. 그러면 부가세 신고 틀어지고 영업이익도 틀어지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번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비용을 두 번 뺀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반드시 매출액을 잡을 때 고객결제 금액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1일 장부를 계산할 때는 내가 진짜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러프하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 예정 금액에서 출발한다. 이해하셨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급 수수료는 별표 2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별표는 뭐가 있죠? 요것도 끝났어요. 끝났죠? 요것도 끝났어요. 자, 지금 해외 배송비가 하나 남았네요. 이게 제일 어려워. 자, 해외 배송비는 해외에 있는 배송회사한테 결제를 하니까 당연히 해외 매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매입한 것은 근거가 세금계산서가 끊기지가 않으니까 비용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해외 배송비를 왜 윗단에서 빼는지 알겠죠? 해외 매입하고 똑같은 원리야. 해외 매입 왜 위에서 뺐어? 국내 업체가 아니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판관비로 잡기가 어려운 거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위에서 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서비스 매출액이라고 한 거야. 이 서비스 매출액을 이루기 위해서 났던 매출은 앞단에서 빼는 거야. 해외에서 한 것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해외 배송비를 사실은 여기 6번 보이시죠? 6번. 이 6번에 또 들어가져 있네. 이게 뭐냐면 해외 배송비를 우리가 내고 배대지에 내고 물건을 받는데 해외 배송 대행지가
해외 배송 대행지가 국내 업체야. 국내 업체야. 해외 배송 대행지는 우리가 적립금을 넣고 우리 적립금을 잡고 차감할 때마다 요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쵸? 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빼는 게 밑에서도 뺄 수 있는 건데 왜 위에서 빼느냐? 국내 업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은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자동으로 여기 반영되니까 위에서 뺄 필요가 없어. 근데 해외 배송비는 해외 매입과 동일하게 이 내용이 국세청으로 넘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용으로 뺀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위에서 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해외 매입도 증빙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한 달 그 결제 예상 금액, 결제 대금에서 차감을 하더라도 다 살려놓으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삭제하지 말고. 해외 배송비는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있는 업체고, 해외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카드로 긁어도 위에서 빼야 돼요. 건 바이 건으로. 근데 만약에 국내 업체고, 해외 업체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매출액은 고객결제 마이너스 해외 매입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가 커지겠네. 왜냐면 매출이 커졌으니까. 대신에 사업소득세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쵸? 밑에서 빼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 위에서 빼나 아래에서 빼나.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배송비는 우리 이제 AL과 LDX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AL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다 등록하라고 하죠. AL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국 지사가 있어요. AL의 한국 지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요. 그쵸? 아직 못 받아봤겠지? 예. 세금 계산서를 매월 끊어줘요. 그러니까 AL로 내가 매출액을 잡을 때는 고객 결제 금액에서 해외 매입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여기 이해했죠? 자, 그런데 LDX는 한국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입금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그건 업체만의 정책인 거니까. 그럼 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뭐 안 맞다 싶으면 LDX 안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카드로 결제할 때는 3.5% 수수료를 더 내긴 하지만 카드로 결제는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판관비로 잡을 수가 있어. 그쵸? 그쵸? 그러면 해외 배송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비용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을 위에 쓰냐 아래 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5월달 사업소득 되는 거예요. 자, 배송비 영역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키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다 끝난 겁니다. 그쵸? 지금까지 했던 거 리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부가세란 무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재무제표 관련돼서 이야기했고, 특히 손익계산서에서 매출과 판관비와 영업이익이 있는데, 매출액에서 판관비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면 이제 그거 관련해 갖고 사업소득세를 낸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정리하는 부가세는 매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이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내고, 일반 사업자는 7월과 그 다음해 1월에 내는데, 이제 1년 이상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시게 되면은 뭐라고 했죠? 제가 예정고지라는 걸 통해서 부가세를 1년에 4번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과 일반 위탁, 소매업은 매출액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외 배송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송 대행지에 배송비를 결제할 때 이 배송 대행지가 해외 업체냐 국내 업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매출액에서 해외 배송비를 빼냐 안 빼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객 정산 예정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 1일 장부 얼마를 벌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였고, 일반적으로 고객 결제 금액에서 해외 매입을 빼고 남은 그런 것들이 매출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플랫폼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우리한테 빼고 줄 때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나중에 사업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자동 반영되니까 이중으로 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심화, 이제 올인원까지 할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에서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의 가격은. 그리고 우리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네 번을 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무 기장 대행을 맡길 경우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관련 책자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표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우리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부가세와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가장 큰 항목은 매출, 판관비, 영업이익이 있다라고 제가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영역이다. 구매대행 수수료다. 서비스, 내가 심부름 값이다. 이게 나한테 매출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판관비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급여, 직원을 고용하는 급여, 통신비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통신비도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만 통신비도 판관비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사업소득세 이제 매년 5월에 신고한다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텐데요.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할 거고 25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매출액 신고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6개월 후 일반 사업자로 변경이 되고요. 근데 선고지할 겁니다. 이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결제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비스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8천만 원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매달 내가 고객 결제 금액으로 1천만 원 매출이 난다 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고객 결제 금액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서비스 수수료는 수익률이 뭐 10%다.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벌겠죠. 이 100만 원이 12달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 매출액이 12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려면 꽤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왜 간이가세자를 유지하는 게 좋은가요? 자, 관이가세자는요, 여러분들 부가세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좀 적게 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내니까 부가세 신고도 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이가세자를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간이가세자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일반 가세자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많이 벌어도 들었다는 이 금액은요, 동일하게 5월 달에 사업소득 낼 때는요, 동일한 기준으로 냅니다. 간이가세자의 혜택은 부가세적인 측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요, 1년에 총 4번, 이것도 1년 이상 유지했을 때가 일반 사업자 4번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이때 법인 사업자도 이렇게 냅니다. 예. 자,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절반을 납부한다. 1년 이상 유지했을 때. 자, 필수 및 추가 납부 사항으로도 7회 정도도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냈다 하더라도 매출이 없음을 1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이런 것도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셀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가세 이론 두 번째 이론이죠. 아까 제가 판서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첫 번째, 고객 결제 금액에서 해외 매입 비용을 빼고 또 해외 배송비를 뺐을 때 이 수수료 이게 매출이 되는 거고 이거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해외 구매대의 경우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부름값, 이 수수료를 매출로 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 해외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입을 입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단에서 빼는 이 해외 매입 비용에 대한 근거, 해외 인보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카드 결제 금액을 반드시 필수로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런 자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금액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이제 일반 소매랑 다르게 소매 매출은 높은데 부가세가 요 정도 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고객 결제 금액,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 대한 고객 금액, 고객 결제 금액, 국세청이 알고 있는 고객 결제 금액이 소매업과 유사한데 부가세를 너무 적게 내는 거야. 그러면 그 차액을 소명하라고 할 때 매입 자료도 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낸 소명 자료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위탁, 소매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고객 결제 금액이 부가세의 대상이 되는 매출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상품 매출이 결국은 매출이 되는 거고 이 매출의 부가세 10%를 내는 겁니다. 다르죠? 우리는 뺄 게 너무 많잖아. 근데 그게 이게 매출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떡 고객 결제 금액 하나만으로도 10%의 부가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거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해외 업체가 배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행을 못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매출을 구할 때 고객 결제 금액에서 빼기 매입 금액을 빼고 위에서 배송 비용을 빼주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국내 업체일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영세후 계산서를 발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고객 결제 금액에서 해외 매입을 빼고 배송 비용은 빼지 않습니다. 왜냐?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미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이미 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는 매출액이 해 매입 비용만 빼고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판매 수수료 개념이에요. 플랫폼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지 나한테 정산 예정금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명 자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구할 때는 고객 결제 금액에서 스타트한다. 일일 장부의 기준이 될 때는 정산 예정금으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인원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엑셀 자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일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뉴 올인원 2003, 2023 일일 장부 부가세 파일 정리라고 해서 파일을 여러분들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럼버링이 붙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의 주문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요. 전부 다 어디서 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문 들어오면요.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쉽게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바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쭉 옆에 가보면은요. 여기는 하루하루 현황표예요. 이거 다 썸, if, 수식을 다 걸어놓은 거라서 6월 30일까지 스토어 결제는 오늘 6월 1일은 얼마 나왔고 정산 금액은 얼마고 고객 결제 금액은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에 수익금은 얼마다. 그리고 결제 건수는 몇 건이더라. 수익률은 얼마더라. 이날은 목요일이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문 건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해놓고 주문 일자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23일이네요. 2023-0623 반드시 날짜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국내 오더 넘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게요. 업체 상품 코드는 뭐 이렇게 칠게요. 대충. 왜냐면 여러분들 다운받으면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작성을 일단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오늘이 6월 23일이죠. 자, 6월 23일이니까 이제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네이버 이렇게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환율 딱 치니까 자 어디 볼게요. 일본이 자 매매 기준율, 기준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기준환율로 저는 오늘 한번 넣어볼게요. 달러 넣었죠? 넣었죠? 위안화 중국 181.331.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 구매 대행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제가 그냥 전부 다 썼어요. 그래서 달러, 위안화, 엔화, 파운드, 유로, 호주 달러까지 전부 다 하나의 파일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예, 엄청 편리한 파일이니까 꼭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파일에 관리되는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이 파일이 여러 개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라가 여러 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관리하셔도 돼요. 엔화 한번 볼게요. 엔화는 914.05네요. 914.05. 이건 100엔 기준이고요. 1엔 기준이 아니에요. 요거는 1달러 대 원대 환율로 한 거죠. 그쵸? 이것도 근데 요것도 1위안이 180이라는 거 요건 100엔이에요. 예, 근데 다 제가 100엔은 1엔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다 해놨기 때문에 100엔 기준 환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파운드 한번 볼게요. 예, 166, 와, 엄청 올랐네요. 오랜만에 봤는데 옛날에 1300원, 1400원 막 이랬었는데 1661. 얼마야? 83. 자, 유로는 얼마예요? 유로. 1420. 얼마야? 73. 그럼 호주는 얼마야? 호주는 875.96. 자, 맞죠? 사실 여러분들은 일본만 할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미국만 한다. 그러면 달러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중국만 한다. 그럼 달러랑 위안화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일본하고 중국을 한다. 그럼 달러, 위안화, 엔화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달러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 카드 청구서 해외에서 결국 긁은 거 보시면요. 미화 환산 금액이라고 또 나와요. 나중에 미화 환산 금액으로 청구 내역을 찾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러도 이렇게 넣어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 편하라고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위안화, 엔화, 중국과 일본 할 경우 이렇게 세 개 적으면 되고요. 미국과 일본만 한다. 그럴 경우는 달러, 엔화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6월달 이렇게 됐죠? 그쵸? 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6월 30, 23일 주문 들어왔고 국내 오던 뭐 이렇고 품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자를 팔았다고 쳐요. 자, 옵션은 그냥 뭐 라지라고 칠게요. 수량은 한 개라고 칠게요. 구매자는 뭐 투트랙 칠게요. 구매자 연락처는 뭐 010에 2356에 뭐 56, 2356 이렇게 할게요. 수취인도 투트랙. 근데 이제 실명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 이규환으로 적을게요. 자, 수취인 연락처도 구매자 연락처랑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적을게요.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이렇게 적을게요. 뭐 우편번호는 뭐 0으로 시작하죠.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적을게 대충. 자, 이렇게 적었어요. 5자리죠. 네. 메시지는 빨리 보내주세요. 이게 고객이 적은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개인 통관부는 뭐 P 뭐 802 이렇게 적을게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찐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상품 결제 금액. 자, 15만 원이라고 할게요. 모자 하나에. 자, 헬렌 카민스키를 샀나 봐요, 제가. 비싸네요. 자, 고객 결제 배송비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품에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했다. 그럼 0원이겠죠? 근데 유료 배송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뭐 15,900원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유료 배송을 했다고 칠게요. 요거는 상품 금액만 들어갔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 결제 금액에 배송비를 녹였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써주시면 되고요. 배송비는 빵원이 되는 거예요. 자, 정산 예정 금액 뭐 얼마인지 모르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곱하기 얼마죠?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5%죠? 그러면 95%를 정산 예정금으로 받는 거겠죠? 이렇게 적어요. 자, 구매 일자는 주문이 6월 23일 날 들어왔지만 나도 이때 구매할 거야. 자,
구매처는 일본, 아마존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뭐 아마존 뭐 오더 넘버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하드 코딩 해놨어요, 제가.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을 선택해 주면 될 거예요. 결제 카드는 뭐 삼성 카드로 했다고 칠게요. 자, 결제 수단 요것도 하드 코딩 해놨는데요. 자, 이건 내가 직접 결제한 거죠? 직접 결제. 내 카드로 한 거니까. 할게요. 자, 현지 화폐는 얼마로 할까? 15만 원이었으니까 좀 많이 남아야지 그래도 나도. 9만 엔으로 할게요. 아, 9천 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쵸? 자, 미화 환산 금액도 이렇게 바뀌고요. 원화로도 아까 제가 환율을 넣었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국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엔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적용되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달러로 했어.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직접 결제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회송대행지는 AL로 했다고 칠게요. 택배사는 CJ로 했다고 칠게요. 자, 운송장 번호는 뭐 선송장 번호 나오죠? 바로바로 넣을 수 있죠? 배대지에 입력하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전부 다 주문할 때 실시간으로 쳐 나가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예상 국제 배송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죠. 이게 뭐 500g 미만이다. 그러면은 AL이 배송비가 뭐 9,300엔이었으니까 뭐 그냥 예상 그냥 만원 넣을게요. 그런데 나중에 실비가 나올 때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AL은 한국 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 원화로 입금을 하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는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미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자, 화물 택배비. 뭐 이거는 가벼우니까 화물 택배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화물 송장 번호도 만약에 넣는다면은 뭐 넣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왜냐? 송장 번호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상 화물 택배비도 당연히 없는 거고, 화물 실비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넣으면 되는 거고, 관부가세도 고객이 납부하게 할 거니까 이것도 안 나가 되겠죠. 그럼 자, 수익금은 짠! 보세요. 내가 진짜 얼마를 벌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S2가 뭐예요? 정산 예정 금액에서부터 제가 시작한다 그랬죠? 1일 장부는요, 내가 얼마 벌었는지 확인할 때는, 그래서 S2에 있는 금액 여기서 하고, R2는 고객 배송비인데요. 3.3%를 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뭘 뺀다 볼까요? 주주주주주주 구매 금액을 뺐어요. 그쵸? 그리고 예상 국제 배송비를 뺐어요. 실제로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걸 빼는 게 맞겠죠? 자, 해서 예상 화물 택배비도 내 비용에서 나갈 거니까 실제로 얼마 벌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수익금이니까. 근데 이거는 예상 화물 택배비가 안 나오는 거. 화물 택배비가 필요 없는 중량 화물이 아니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 그리고 관부가세도 내가 대납하는 게 아닌 건수로 내가 올릴 거니까 이것도 뺄 필요가 없겠죠. 해서 계산하는 게 요거가 나온 거예요. 수익률 겁나 높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요거는 더 높아요. 왜 더 높은지 아세요? A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에서 배송비를 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 영세요 계산서를 끊어주니까. 그래서 배송비가 실비가 적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6월 25, 23일 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요약표에. 그래서 주문 건수는 한 건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습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쿠팡에서 했다고 할게요. 쿠팡. 자, 주문 일자는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동일하게 쓸게요.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하고, 이번엔 조금 무거운 화물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65만 원을 결제했어. 대신 배송비를 난 녹였어. 그리고 쿠팡이니까 정산 예정금에서 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몇 프로의 수수료를 빼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12%를 뺀다고 치니까 88%를 여기다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정산 예정금의 기준이 되겠죠? 자, 구매도 오늘 했다고 쳐요. 자, 이제는 좀 어려운 데서 했다고 할게요. 스노우피크라고 할게요. 그, 자, 오더 넘버는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국가는 하드코딩 일본 적을게요. 자, 근데 이거는 내가 현금 결제했어. 왜냐? 왜냐? 결제 대행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단을 결제 대행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게 60만 원짜리였잖아요. 60 얼마짜리로 고객이 결제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현지에서 사는 거는 얼마랄까? 44만 원, 45만 원을 송금했다고 칠게요. 자, 결제 대행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US 환산 금액이 안 나와요. 왜냐?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 금액도 원화로 그대로 끌고 와요. 자, 수식이 참 잘 만들었죠? 자, 결제 대행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현지화폐는 원화가 되는 거예요. 현지화폐. 우리나라에서 입금한 거니까 45만 원. 그리고 45만 원 주고 샀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직접 결제로 하게 되는 순간 이게 엔화로 변해요. 일본이니까. 그래서 엔화에 관련된 원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제 대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LDX라고 할게요. 자, 택배는 CJ, 뭐 운송장 번호는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자, 예상 국제 택배비는 비싼 거였으니까 한 5만 원? 5만 원 너무 세다. 3만 원 나왔어요. 근데 LDX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회사였어요. 혹은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했는데 해외 회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회사였어요. 네. 그러면 국제배송비 실비는 반드시 소명자료 매출을 넣을 때는 넣어야겠죠. 근데 실비가 아직 얼마 나올지 몰라. 그쵸? 그래서 사후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금액을 알고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국제배송비가 뭐 한 28,000원 나왔어. 예상했던 것보다 2,000원 싸네.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얼마 버는지 확인할 때 28,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예상 배송비도 바꿔줘야겠죠. 당연히. 자, 화물 택배비는 뭐 대신 택배로 인계가 됐어요. 그리고 화물 운송장 번호는 내가 알 수가 없어. 들어갈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후에 넣어줘야 돼요. 넣었고요. 예상 화물 택배비가 뭐 만 원이 나왔어. 만 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5,000원이 나왔어요. 네. 이것도 사후에 넣어줘야 돼요. 자, 관부가세는 고객이 납부하니까 빵원 딱 쳐주면 이제 수익금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벌었던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자, 정산 예정금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고객 배송비에서 3.3%뺀 게 내 정산금이고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F3은 뭘로 이야기 하나 볼까요? 역시 구매 금액이었죠. 결제 대행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예상 국제 배송비가 되겠네요. 그쵸?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화물 택배비도 내가 만 원을 지출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예, 해서 요것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후적으로 화물 택배비도 15,000 실제로 나왔어요. 요것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예.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익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근데요, 결제 대행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내가 해외에다 결제해야 되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했는데, 엘덱스는 한국 업체야. 그래서 원화로 입금을 했어.
근데 이거를 해외 구매 매입으로 안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제 대행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해당 내역의 인보이스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지에서 45만 원짜리 무언가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스노피크에서 뭘 샀어요. 그러면 대신 결제해주는 업체한테 인보이스 캡처본은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1강 때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국내로 송금했기 때문에 해외 매입을 인정 못 받을 수 있는데 결제 대행을 이용했다. 그래서 결제 대행 이용했는데 그 송금 내역은 이거고 매입증은 이거다라고 반드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모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수익금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부가세 기준이 되는 것은 한번 볼까요? 짠! 이거는 국제 배송비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업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에서 빠지지가 않고 하니까요. 자, 볼게요. 상품 매입 금액, 고객 결제 금액에서부터, 상품 결제 금액, 고객 결제 금액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두 개 다 이렇게 더해줍니다. 빼는 거는 B, AB3네요. AB3. 자, 매입 금액, 요건 그대로 들어가죠. 쭉 가서 국제 배송비 실비를 반드시 빼줘야겠죠. 왜죠? 여러분, 이 업체는 국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LDX가 국내 업체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못 받고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국세청에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건 뺄 거 없어요. 왜냐? 이거는 이 예상 비용, 이 실비는요, 쭉 영수증을 모아서 여기다가 진 다음에 캡처를 떠갖고 뭘 해요? 5월 달에 사업소득세 낼 때 사업소득 비용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모아서 같이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용은 화물택배비 내 돈으로 냈던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의 부가세 기준에는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훨씬 많죠. 왜 많을까 한번 볼까요? 판매 수수료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도 판매 수수료가 안 빠졌을 거예요. 왜냐? 판매 수수료는 어디서 뺀다? 판관비에서 빠질 거니까. 그럼 사업소득세에서 당연히 반영이 될 거니까.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건을 결제를 했네요. 그래서 출고 후 이거를 검토했냐 안 했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 실비 나간 거 적어줘야 되는 부분, 이게 누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응으로 표시를 해주고 빈칸을 넣어주면 되겠죠. 사후에. 그래서 여기다 요것도 제가 하나 마련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두 건이 결제됐네요. 이날 매출 스토어는 80만 원이 나왔네요. 정상 금액 요만큼이 나올 거고, 고객결정비 이거였고, 구매 금액 요만큼 했네요. 예상 택배비는 요거였고, 해서 관부가세가 요래 나왔습니다. 해서 네, 오늘 번 거는 14만 4천 얼마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평균 수익률은 18.08%가 나왔네요. 자, 요것도 요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또 금액이 다를까요? 뭐가 또 들어가져 있나? 이 사이에 똑같네요. 그럼 똑같네요. 이게 수익률이 조금 닮았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실습을 해보니까 편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일 주문할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나씩 결제하면서 채워나가서 몰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아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파일은 그대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이제 뭐, 부가세, 이제 부가세 기준이 되는 요 매출은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쭉 내려가서, 뭐, 요거의 썬값, 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매출인 거잖아요. 요거를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자, 쉽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인정을 받으려면요. 바로 이 송장 번호를 캡처를 떠나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해외에서 바로 고객한테 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장 캡처 번호가 필요해요.
아니면 소매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소명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장도 이렇게 캡처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송장을 일일이 들어가셔서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운송장 캡처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도 같이 드릴 건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일명 내돈내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경금사 강의 농부하고 투플렉스도 있고 이거 있죠?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드릴게요. 요거는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URL 캡처하기, 송장번호 캡처하기 적혀 있죠? 그래서 송장번호 불러오기 이걸 누르는데 일단 요 파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열기.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다 삭제를 할게요, 여러분. 삭제를 할게요. 다 삭제를 할게요. 네. 한 다음에, 자, 원래 파일은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운송장 번호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시를 드린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예, 넣어봤고, 이걸 기준으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예시 샘플 파일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송장을 조회하는 인터넷 화면에는요, 앞에 주소는 그대로고, 는 하고 뒤에 숫자만 바뀌면서 송장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쵸? 나오죠? 네. 근데 여기 뒷자리만 바뀌어요. 이렇게 뒷자리만 바뀌고 이 앞은 똑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L이라는 LDEX라는 회사가 이런 공통된 주소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LDEX는 이거다. AL은 또 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공통된 주소. 여러분들 국내 송장 확인할 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일단 LDEX만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다가 LDEX라고 칠게요.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배송사는 우리가 우체국. 자, 쳐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LDX 송장 번호라고 쳤을 때 쭉 위로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 수식이 LDX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고, 그리고 요 표시는 더하기예요. 요거랑 더해달라. 그래서 쭉 나열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수식이 쭉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일명은 우리가 LDEX 파일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캡처했을 때. LDEX 그리고 송장 번호로 파일명을 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일명이 나오죠? 그래서 딱 넣었어요.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때립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캡처가 되는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저장했죠? 방금 전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캡처 시작하기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디다 캡처를 할까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저장을 해라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캡처 시작하기 딱 누를까요? 자, 그럼 이제 캡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캡처가 완료가 되는 소명 자료는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구매된 부가세를 한번 해보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단 부분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요. 그냥 부가세 소명할 수 있는 그 올인원 파일만 작성만 잘 해주시고 신고 기간에 놓치지 않고 잘 신고해갖고 납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구매 대행 수비하는 방법
부가세 소명, 부가세 자료 만드는 거, 일일 장부 만드는 거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가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